1년 동안 앞으로 돌아와야 될 전세보증금의 총액이 30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전세는 좀 피하긴 어렵다라고 보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매매 시장과 동조화를 띠면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실수요는 언제 사도 괜찮아. 이런 말들은 사실은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니까 다 괜찮아 아닙니다. 작년 말이나 올해 초 이제 집값이 한참 많이 떨어질 때보다 최근 5, 6월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집계되는 걸로도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한편에서는 이런 거래량이 분명히 이전보다는 증가했지만 이게 유의미한 거래량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죠?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시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역전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매매가가 하락했을 때 뭐 역매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역이라고 붙는 거는 자연스러운 흐름과 반대됐을 때 전세 가격은 계속 꾸준히 상승했는데 역전세는 이제 그것보다 이전 가격보다 낮아졌을 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거래량도 지금처럼 극심한 가운데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시기가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두고 좀 분분한데요. 유의미한 부분 분명히 있어요. 유의미한 부분은 작년 11월, 12월, 올 연초 겪으면서 거래가 하나 나오면 20-30%씩 급락했던 거래를 막았던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막았던. 네. 그걸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 이제 저지선 역할을 해줬던 거에 대해서는 거래량 증가가 좀 의미는 있었고, 다만 5, 6월까지 보여줬던 그 한 4, 5월 새에 그 기울기 조금 있었던 그 반등세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바꾸기에는 아직은 좀 미약한, 그쪽에서는 의미가 크게는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정말 무겁고 굉장히 어두웠었잖아요. 작년 11월을 보면 뭐 서울시 정보광장이랑 국토부의 통계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대략 한 700 후반대권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있었다라고 보고, 거기에 올해는 한 3,000건 이제 조금 이상씩이니까 4배 정도의 그 반등한 그 증가율만 놓고 따지기에는 좀 너무 국소적인 것 같고요. 그렇죠. 700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 25개의 행정구가 있잖아요. 보통 한 달이면 한 달 30일이고 일요일은 빼고 한 22일 정도 거래를 한다라고 보고, 하나의 행정구에 아파트 거래가 한 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120만 채, 130만 채의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극심했던 거니까 어떤 게 있었더라도 사실 기저효과는 있었을 거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볼륨은 그 2008년도 9월 그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때보다도 더 낮았던 수치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보다는 좀 나았을 거고, 뭐 지금의 어떤 상황은 시장을 확 이렇게 견인할 만큼의 강력한 뭐 마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량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부연을 드리면 올해는 이제 시기적으로 하반기 땐 역전세 말씀을 드렸지만 그 거래량은 부동산을 우리가 그 향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지표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투자 자산보다 황금성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놓는다고 해서 바로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얘기인즉슨 거래량이 증가하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가격은 이제 상승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거래량이 줄면 가격은 반대로 이제 하방의 압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자산 시장으로 얘기를 하면 상승장에만 거래량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을 먼저 보면 우리가 시장의 향방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거래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희가 영끌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호황기 때 이분들의 역할이 되게 주요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통계에서도 늘어난 거래량 중에 30대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30대가 제일 많이 거래를 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30대의 매수량 증가를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 해석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경제활동 참여 인구의 이제 장기적인 흐름에서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소득으로 인한 자산 매입의 축이 바뀌었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는 거고, 사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2030이 전 산업에 걸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고도 압축 성장을 우리나라 경제가 하면서 일명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자산 축적을 많이 해서 다른 산업은 사실은 2030의 진출이 굉장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역시나 그런 흐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경제 활동이 좀 주축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뭐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2030의 진입이 좀 많아졌다? 이 얘기는 즉슨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의 시장 유입이 더 컸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뭐 이제 경제활동에 대한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기성세대보다는 자산 축적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을 거고, 가정을 꾸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독립을 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수요들이 이제 발생이 하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뭐 생애 최초나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이제 정부 지원책을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에 나오는 세대들이 그간 많았던 거죠. 다주택자는 상대적으로 40, 50 또는 이제 50, 60에서 그 비중이 높은데, 이분들은 그간에 이제 높았던 세부담을 피해서 주택 보유수를 줄이는 어떤 엑시트 전략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가 하면, 영끌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이 많았다. 뭐 이 얘기는 실수요층이 많았다라는 거고, 어쨌든 거래량이 좀 작아지긴 했지만 2030의 그 약진이 계속 어느 정도 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전세 얘기를 저희가 앞에서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전세 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세 시장이 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그걸 염려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걸 거고요. 올해 하반기 8월, 9월이 역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매매가는 오른 반면 전세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전세가가 좀 집값에 미친 영향이 어떨지, 또 향후 전세값 변동에 따라서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할지 부분까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집값과 그 전세 가격의 최고 피크를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작년 상반기까지였기 때문에 2년 이후에 이제 도래되는 시점이 올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앞으로 돌아와야 될 전세 보증금의 총액이 300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중에서 그간의 하락률을 적용해 보니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 보증금의 차익 규모가 1년 동안 한 56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구 평균으로 해보니까 평균 7천만 원씩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한국은행의 평가에 따르면은 8만 가구 정도, 9만 가구 정도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이걸 다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역전세발 큰 이제 부동산 리스크 위기로 확대될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역전세는 좀 피하긴 어렵다라고 보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이 역전세로 인해서 정말 다시 한번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릴 것이냐는 약간은 조금 다른 면의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이제 금리가 많이 변동하면서 사실 전세 가격은 떨어졌지만 월세 가격은 좀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은행에 이자가 내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이 돈이면 집주인한테 월세 내는 게 유리할지, 은행에 대한 대출 이자 금리하고 전월세 전환율하고의 득실을 본인이 따져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한 걸 선택을 하겠죠. 근데 지금 다시 금리가 살짝 안정세에 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전세 쪽으로 움직임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구조가 있고, 역전세 현상을 피할 수는 없지만 역전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불안감 이상으로 작년 하반기 때 보여줬던 그런 큰 낙폭으로 또 한 번 시장이 재현될 것이냐에 대한 가능성은 정부의 개입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 이건 뚜껑 열어봐야지 알 수 있다. 그리고 향후의 어떤 전세값의 향방에 따라서 집값에 이제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50% 정도 하더라고요. 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그럼 10억짜리 집이면 5억이 전세인 겁니다. 갭으로 살 거면은 5억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기화 되다 보면 매매 가격 계속 하락할 거고, 전세 시장 안정화되면서 점점 전세가율이 차오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집을 사기 좋은 시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율이 차오르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 큰 흐름에서 이제 추세적인 집값의 이제 상방 압력은 좀 쉽지 않다. 이게 이제 그 전세가에 대한 매매 시장 영향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여 년 전에는 전세가율이 이렇게 지금처럼 떨어지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가가 떨어지는데 전세가율은 맞닿아지면서 시장 집값을 좀 약간 떠받드는 역할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요즘 시장은, 현재 시장은 좀 그거랑 다르게 매매가랑 전세가율이 벌어지는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물론 지금 또 다시 또 변동이 생기겠지만, 전세가율이 같이 떨어지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매매가가 더 오를 수 없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역전세가 왜 역전세냐, 이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역변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역전세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하락장과 일반적인 하락장에서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하락장에서는
매매 수요가 이제 위축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떨어지지만 임차 수요로 선회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꾸준히 오르거든요. 그렇죠. 사용료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약세장에서도 꾸준히 물가처럼 쭉 오르는 게 전세 가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9년, 10년, 뭐 12년, 13년 하우스푸어 얘기 나오고 분양해서 어디 청약 넣어서 당첨되면 옆에서 걱정해주던 그 시기에는 전세 가격은 계속 올랐었어요. 장기간 침체가 지속되다 보니까 2015년, 16년도가 됐을 때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까지 차올라요. 근데 지금의 이 상황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불러다 준 시장의 여파였고 이게 매매 가격에만 영향을 줬던 게 아니라 주담대가 전세자금 대출도 그동안 10년 동안 많이 키워왔던 거예요. 2012년도에는 23조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갈 때는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100조 원을 육박해버립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170조 원을 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세 시장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170조 원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형국인데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금도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매매 시장과 동조화를 띠면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전 위기와 좀 다른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엄청 출렁거리는 만큼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좀 금리가 좀 어떻게 될지 네. 좀 조심스럽지만 예, 그렇죠. 금리 얘기는 항상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 단기간에 하락 금리 이제 인하로 가기에는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네. 일단 미국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조화를 하면서 대신에 이제 요번에 우리나라가 계속 미국을 따라가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동결을 했을 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았던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북미나 북유럽이나 이런 곳들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좀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잡힌다는 시그널이 있으면은 이제 금리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 텐데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잡혀가는 모습에서 그리고 이제 작년에 급격하게 인상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반응들을 뭐 6개월, 1년 그 이상을 두고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조기 때문에 당분간 좀 인하는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인하는 어렵죠. 예, 미국에 따라서 추가 인상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경기 전반에 대해서도 따라갈 것 같은데 지금 뭐 경상수지가 좋지도 않고 무역도 그렇고 이제 중국의 회복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일단 대중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커플링으로 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인상도 발 맞춰서 가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추이를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금리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참여자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들을 해드렸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네. 시장 참여자들이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 포지션별로 상황이 좀 입장이 다르죠.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하고 1주택 그리고 2주택 이상 다주택 이렇게 세 가지 포지션으로 나눠서 네.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무주택 포지션이신 분들은 항상 이제 1주택으로 넘어가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시기를 항상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실수요는 언제 사도 괜찮아. 이런 말들은 사실은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하는 뭐 고객들 중에서도 2006년도가 지난 상승장의 가장 꼭지였거든요. 요번 상승장은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16년 이상 꼭지에 산 가격을 계속 부담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니까 다 괜찮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우상향했던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좀 괜찮았던 거지 잘못 잡히면은 사실 부동산은 그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사는 시공간을 함께 사는 상품이기 때문에 입지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2021년보다는 지금이 좀 낮긴 합니다만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좋은 건 하나는 이제 청약을 노크해 보는 것은 내가 관심 있던 곳에서 유망한 물량들이 나오고 분양가가 괜찮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청약을 노리는 거는 지금 시기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은 되고 매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은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도달 시그널을 확실하게 좀 체크한 다음에 꼭 뒤꿈치까지는 아니어도 뭐 발목이나 무릎 정도 수준이면 그렇죠. 그 정도는 안전함을 일단 체크하고 들어갔다라는 일정의 이제 프리미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1주택자분들은 만약에 주거에 대한 뭐 불편함이 전혀 없고
뭐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면 이분들이 쭉 살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다만 이제 뭐 갈아타기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옮기려고 하는 이주하는 그 대상은 명확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보유한 주택하고의 낙폭의 차이가 대체주택이 더 크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5억이 떨어졌는데 내가 갈아타려고 하는 집은 7억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좀 내가 떨어진 5억만큼이 상세가 되고 2억을 기회비용상 유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계산이 맞아떨어지면 용단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주택은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다만 매매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움직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슴이 그게 이제 뒤따라 주질 않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요 기준 명확하게 대체주택의 낙폭과의 비교를 통해서 의사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주택 분들은 지금 집을 사면서 추가적으로 보유 개수를 늘려갈 타이밍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정보 많이 주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브릿지 정보현 수석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